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점들에 대해서 폭넓게 안내 도와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전정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이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과 수혜주들 오늘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수출 규제가 좀 이루어진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네. 지수 그렇죠. 전망을 또 한번 하고 네. 그리고 그 오늘 그 일본 수출 규제하고 관련된 그 수혜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먼저 번에 그 요 전 시간에 제가 지수 예측을 해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맞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스무리하게 맞았어요. 또 네. 예, 그 박스권을 그 하단을 자꾸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이 꼭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시장을 미리 예측을 해서 또는 예측이 틀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판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꾸 그 판단을 바꾸시더라도 시장 재료를 잘 보시고 그때그때 전망을 다시 새로 하시고 그리고 네. 그 다음 판을 미리 또 틀리더라도 전망을 해보는 것이 보유 종목이라든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사실 나스닥이나 그 다우지수 미국 시장이 쉬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가늠을 잘 못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지수나 중국 지수하고 우리가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날에 그 지수를 봐야 그쪽 해외 지수를 봐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예전에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비슷한 폭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그 악귀라고 그러나요? 악우가 안 맞고 있죠. 안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답답하고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종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미 경신을 했어요. 네, 경신을 맞습니다. 했고 미국은 잘 나가고 있고 중국도 충격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인데 한국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가 항상 이제 스타트를 끊는데 매달 그 분기 다음 달 초에 항상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조금은 위쪽이었어요. 위쪽이었는데 오늘 그렇게 별로 그렇게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시더라도 시장을 지수를 만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글쎄요, 뭐 어제 미리 올라서 그랬나요?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게 그 수정 후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액면 분할이 됐잖아요. 차트가 지금 수정 후 주가인데 수정 후 주가로 보면은 비교적 안정 구도로 다시 그 예전의 시세대로 올라와 있죠. 연초의 시세대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실적이 실제적으로 예상보다 조금 많긴 한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3분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은 되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기 색깔을 갖고 이제는 그냥 하락하는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해서 제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 자체가 그렇게 충격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외 변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 유가증권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지금 이 차트 이런 모습이죠. 네. 네. 지난번에 제가 포인트를 이제 2080 포인트 정도로 하단을 봤죠. 2080 위쪽으로는 2150 정도.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되게 그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네, 과거 같으면 박스권 하단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깨져서 네네. 전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이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 예, 주봉 주봉입니다. 볼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그 쌍바닥 패턴 양상이 절대 안 깨지고 있어요. 그쵸. 예, 삼성전자가 주로 지수를 만들기 때문에 네. 안 깨지고 있고 굉장히 주봉은 역시 안정적이다. 음. 그리고 밑에 거래도 좀 증가하면서 올라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힘이 좀 실렸다는 거죠. 그쵸. 네, 실린 모습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일봉으로 가볼게요. 네. 예, 일봉 그렇기 한번 때문에 볼까요? 일봉상으로 이번에도 같은 박스권 지수 그대로 이번 주는 수정을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는 수정을 안 하고 하단이 2080 그리고 네. 상단이 2150 음. 지난주하고 별반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네네. 유가증권 지수는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한번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죠. 네. 코스닥 지수. 한번 보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제가 이전 시간에 하단을 660으로 봤어요. 네, 660은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요 밴드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이 라인이 좀 위협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쩍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시총 몇 개 종목이 한두 번 정도 하락하면은 이 지점이 이제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660포인트가 저점 박스권 하단이라는 것을 수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수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제가 지난번에 730포인트 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상단. 아직은 뭐 그 정도의 상단에 대한 기대는 가져갈 수 있죠. 네, 아직은 그 정도의 상단에 대한 기대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두고 싶은데요.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도 마찬가지죠. 네. 네, 지금 주봉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거래소 유가증권 지수 차트보다는 조금은 하단이 한 번 더 열려 있죠. 네. 한 번 더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코스닥은 조금은 이제 유가증권 지수보다 못해요. 하지만 자 다시 일봉으로 와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 코스닥 지수는 수정은 안 하겠습니다. 네네. 아직 조금은 하단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상단은 지난주와 마찬가지 전망대로 730선 네, 이 정도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실적 필두로 해서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주가는 항상 실적 발표에 앞서서 미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삼전이 실적이 나쁘다면 미리 내렸다가 3분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너무 그 과거 실적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네. 갑작스럽게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 어닝 쇼크가 나올 종목 어떻게 아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걸 쉽지 알면 않죠? 굉장히 좋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요 사전에 주가가 먼저 밀리는 그런 종목들은 대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수급이 항상 재료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리 아무런 이유 없이 좀 많이 내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그냥 낙폭이 크다고 그냥 매수하시기보다는 네. 실적 발표 끝나고 확인하고서 매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네. 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체크 잘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말씀 좀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일본 수출 규제에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 좀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어떤 배경으로 좀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나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일본의 그 정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베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용이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참의원 선거가 7월 21일 날 있습니다. 네, 참의원 선거가 7월 21일 날 있는데 사실은 이 건에 대한
재료라든가 알려주는 부분이 별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G20 정상회담 끝나고 아베가 이 건을 발표한 것은 바로 국내 정치에서 점수를 따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여선거가 한 3년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왜 3년마다 한 번씩 있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 아베가 원하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을 갖자는 거죠. 네.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려면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일본의 지금 집권당의 의석수가 한 62%로 알고 있어요. 네네. 62%니까 조금 모자라죠. 우리가 3분의 2라 그러면 정확히 66.7%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긴장을 고조시켜 가지고 그 선거에서 좀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네. 기본 배경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뭐 징용 배상 판결권에 대한 것을 핑계로 이제 이번에 그 수출 규제를 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 속을 뒤집어 보면 그 건이 제일 중요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 때문에 아베가 결국 이 건을 이번에 시기적으로 7월 달 초에 터뜨리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싶고요. 그 2004년 이전으로 결국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 자료화면 한번 볼까요? 네, 자료화면 한번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수출 규제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죠. 폴리이미드, 주로 이제 PI 필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PI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플로린 폴리이미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PI 필름하고 반도체 공정용 레지스트, 이것이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감광액이에요. 감광액. 감광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쪽과 관련된 업체들은 후성 정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솔브레인. 요즘 그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죠? 그쵸. 후성, 솔브레인. 그러니까 이제 반사이익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에칭가스. 요 세 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수출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기사건이 나오면서 우리 그 한국 주식시장에도 결국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좀 까다롭게 만드는 그런 건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네들이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확실한 그 실제 속내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과연 뭐냐? 네. 이거 한번 지식백과사전 통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죠. 그쵸.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배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 대 정부로서 그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 합의를 했는데 왜 또 이 판결이 갑자기 나오면서 자기네들을 걸고 넘어지느냐. 개인적으로 1억 원씩을 회사가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율배반적 아니냐. 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의 입장은 그거는 우리가 삼권 분립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법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원인 제공을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림 3번 한번 보면은요. 네. 이 소송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쭉 돼서 이제 2018년 10월 30날에 1인당 1억 원씩 그 기업 이름이 그 신일철 주급입니다.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확정 판결을 했다. 이 건이 나왔죠. 그러니까 1인당 1억 이 재판 소송권 분들한테 1억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줄줄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으로서도 예전에 국가 대 국가로 협정을 맺고 합의를 했는데 또 배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건이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제 불만인 것으로 표면적으로 형식적인 이유는 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진정한 이유는 참 정치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예. 그래서 과연 어쨌거나 우리는 뭐 그 진이나 앞으로 전개 과정을 보면서 관련주를 체크를 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이 된 그 PI 필름 관련주 그리고 레지스트 관련주,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관련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뭔지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신 부분이고 전문가 아니면 사실 이게 좀 쉽지를 않죠. 반도체 전문가 아니면. 그래서 PI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PI는 OLED 제조 공정에 쓰이는 강화 필름. 네.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코오롱 PI 있죠. 그쵸. SK 코오롱 PI 요 종목이 대표적이죠. 예. 이것이 있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영향을 받냐면 이제 일본 회사 제품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PI 필름의 90% 이상이 일본 제품이에요. 스미토모라든가 시네츠라는 두 가지 회사가 대표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 아닙니까? 네, 포토 레지스트. 네. 요건 아까 쉽게 설명을 드려서 감광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감광액. 요것도 일본 애들이 그 90% 이상을 우리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비중이 크잖아요. 비중이 뭐 한 50%라면 몰라도. 그렇죠. 그죠? 예. 요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후성이라든가 솔브레인 이쪽하고 연관이 되는 그 포토레지스트고요. 네. 그다음 밑에는 그리고 에칭가스. 네. 에칭가스. 이 우리나라에 얘네들이 얼마나 수출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요건 한 4~50%. 4~50%. 그러니까 이 불화수소권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타격은 없어요. 타격은 없습니다. 요건과 관련된 종목들도 뭐 있죠. 있는데 그거 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쪽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폴리이미드, PI 필름하고 포토레지스트 건이 일본 제품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건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90% 비중이 있는 쪽, 그러니까 PI 쪽이나 또는 포토레지스트 쪽, 이런 쪽들을 우리가 유의 깊게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더 낫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 그림으로 그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림 그렇죠. 5 참고적으로 한번 봐요. 네. 그림은 예. 지금 잘 나와 있죠. 있네요. 예, 그림을 보시니까 좀 감이 오죠. 감광액 PI 필름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포토레지스트 감광제, 에칭가스. 네. 그림으로 보니까 쉽네요. 쉬워요. 네. 네, 설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림 6번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90% 비중 정도가 되는 게 포토레지스트하고 PI 필름이다. 에칭가스는 44%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든 겁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저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된 것들을 좀 그림으로 쉽게 좀 만나봤는데요. 자, 이게 뭐 정치적인 보복성을 띈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2차적인 보복 2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유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복 2탄은 좀 어떤 쪽으로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수입,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에 있어서 수혜를 주던 부분을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한 1,100개 첨단 부품의 조달이 차질을 빚게 되니까 이번에 그 세계 품목건이 아니라 그 건까지 확산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그 한국 일본의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 그림 볼까요? 네. 그림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1,100개 첨단 부품이 조달 차질된다는 기사가 어디 기사인가요?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뭐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해주는 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가 뭔가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절차를 간소해주고 이게 없으면은 그 한 3개월 이상 또 정부의 그 일본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니까 얼마나 차질이 생기겠어요. 그 건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건의 재료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타격을 좀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7월 21일이 참의원 선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결말을 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으로서는. 왜냐하면 이걸 이용을 해서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그때까지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이 쉽게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흔들거리다가도 다시 시세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얘기가 들어보니까 심각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물론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하지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 도중에 그 힌트를 드렸지만 90일 정도는 재고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90일 정도는. 그러니까 수출 심사를 하는데 9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일단 우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고분이 한 3개월치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데 만약 그때도 타결이 안 되면 그때 이후로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그때부터 미치는 거죠. 지금은 하나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실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정적인 요인이다,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물량이 반도체 수출 물량이 이렇게 될 경우는 대개 그 10% 정도 감소한다고 그래요. 10%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이 있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한 0.6% 포인트 정도씩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은 크죠. 그렇죠. 이게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돼서 질질 끌면은 그만큼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죠. 지금 한일 무역 전쟁까지 결국 이것이 압박을 준다고 한다면 부담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90일 이후부터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반론적인 부분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반론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 반론은 그 한간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우리도 대항을 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를테면 뭐 다른 쪽에서 공산품에서 수출할 거 안 하고 일본에 수출할 거 안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일본의 그 기계라든가 반도체 부품을 수입을 주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 쪽에서는 우리가 일본하고 대항할 카드가 없어. 대항할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뭐 여행을 일본 여행을 뭐 금지시킨다든지 또는 뭐 소비재 같은 경우를 불매 운동을 펼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좀 강도가 낮은 카드죠. 강도가 그렇죠. 낮은 카드이기 때문에 대항할 카드가 좀 없는 것이 그것이 마이너스 요인이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있긴 하지만 네.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의 심리적으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그런 반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한번 그림 8번을 한번 볼까요? 그림 네. 8번. 예.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반도체 대형주 투자 심리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은 전면적인 수출 금지는 아직 아니다. 네. 그런 의견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자충수를 줬듯이 결국 일본의 반도체 수출 기업도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같은 얘기에 수요처를 확보하기 어렵다. 일본으로서는. 네. 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면적 그 수출 금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직까지의 반론입니다. 아직까지의 네네. 반론이고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쵸. 예, 전체적인 그 어떤 골격을 우리가 봤지만 네.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 건의 재료는 전 세계적으로 충격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가 올라가면 글로벌 셋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 원가가 많아지는데 그렇죠.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제품 가격을 올리면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어떻습니까? 제품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그 파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칠 경우는 일본을 일단 세계 시장에서도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그런 그쵸. 부분이고 우리가 뭐 디램이라든가 낸드를 50 내지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메모리가 한 73% 세계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 46%예요. 그러면 거의 그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품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타격이 있는 거예요. 타격이 네. 있는 겁니다. 예.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메모리가 73%니까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면 되니까 별 문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선 전 세계적인 충격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중장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 네. 이게 반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상대 업체들도 실적이 가파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 발등 찍기라고 그럴까요? 예, 네, 그쵸.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제1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도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대만 쪽에도 수출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쵸. 많죠. 예,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WTO에 제소라는 방법 그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 한국으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형식적인 얘기라고 보고요. 네. 그 메모리 업황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재고가 이제 자꾸 소진되니까 생산을 조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네, 조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가가 또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메모리 가격이.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많이 내렸던 것이 자연순환적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91분 반도체 소재 비축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차 불매 운동을 펼칠 수도 있는 그런 건에 네, 모멘텀도 좀 있어요. 일본차 네. 불매 운동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도요타라든가 닛산이라든가 이런 네. 차들 있죠. 그리고 그 프리우스 같은 경우도 가격이 싸서 많이 팔리는데 이제 프리우스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제품이 있을 수 있냐면 유니클로라고 아시죠? 알죠. 유니클로. 네, 거기 의류. 거기 주로 많이 가서 쇼핑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옷이 베이직한 아이템이 많기도 하고 네네네.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 거 없이 굉장히 좀 많이들 애용을 하시고 그 계시죠. 일단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네. 이 가격이 좀 싸면서 그 품질도 웬만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의류도 많고요. 네, 젊은 층들이 막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저도 그 자주 가고 있습니다만은 유니클로라든가 이런 쪽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일본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니까 그쪽 불매운동을 뭐 펼친다든지 그리고 무지 같은 경우도 네, 일본 상품 무지도 있죠. 브랜드죠. 네. 근데 무지는 그렇게 손님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무지 이런 쪽에 뭐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건에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소재 업종에 결국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국산화 가속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대일 무역 적자가 한 6천억 달러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뭐 주로 반론들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자, 수출 규제에 대한 반론 이야기들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물론 이 이슈가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수혜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수혜주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그 이제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주가는 좀 올랐지만 반도체 소재 그쵸. 이런 쪽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앞으로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이 정밀 기계 쪽은 이제 우리가 그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쵸. 그럼 정밀 기계 쪽에 어떤 종목이 있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규제가 아닙니다만은 자동차 쪽에 또 하나 있죠. 배터리 물질건과 관련한 그런 건에 수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 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이것도 이제 소재 쪽이기는 하지만 실리콘 웨이퍼 또는 이미지 센서 네. 그리고 포토 마스크라고 그러죠. 이런 쪽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번 네네. 3개 규제 품목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규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 것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쵸. 재료는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죠. 있죠. 이미 벌써 시세를 크게 낸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OLED 폴리이미드, 그러니까 아까 그 PI 필름 건이죠. 네네네. PI 필름 건과 관련해서는 SK 코오롱 PI, 코오롱 인더, SKC,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SK 코오롱 PI 같은 경우가 조금은 더 그 주가 플러스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SKC 코오롱 예. PI. 한번 차트를 잠시만요. 차트를 네.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코오롱 PI가 차트를 자 띄웠습니다. 예. 살펴볼까요? 자 보죠. PI 필름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낫죠. 그쵸. 코오롱 PI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있으면서 주가도 이미 그 실적건이 좀 둔화되면서 많이 내렸고 여기서 조정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PI 필름 대신에 이제 강화유리 그 중에서 이제 PI 필름 대신에 강화유리건에 그때 악재가 떠가지고 네네. 그것이 주가를 많이 여기서 눌렀던 부분이죠.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PI 필름 일본 수출 규제권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이틀 정도 좀 음봉을 보이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싸면서 안전한 종목, 대형주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가 좋지 않느냐 네. 네, 이런 판단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PI 쪽은 했어요. 폴리이미드 쪽은. 네. 반도체 레지스트, 아까 포토 레지스트죠. 음. 예, 이쪽. 자, 요것도 이제 일본 제품 비중이 한 90%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가령 예를 들면 동진 세미캠이나 ENF 테크놀로지 이쪽입니다. 네. 그 중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도 많이 시세를 내고 있고 네.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진 세미캠이 괜찮기는 한데 고사양 공정용 ARF PR이라는 건의 제품이 있어요. 네. 이 건하고는 좀 연관성이 적다. 하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요, 그 연관성만 있으면 크게 시세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봐서 그쪽 비중이 너무 적다. 이것만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좀 흔들고 있죠. 그쵸. 예, 흔들립니다.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흔드는 파동은 나쁘지 않아요. 되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요, 만약에 시세를 낸다고 한다면 5일선을 절대 안 깨요. 그러니까 네.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여기 연두색인데 잘 안 보이죠? 자,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늘 5일선을 타치를 좀 했어요. 네. 네. 타치를 했다가 그러니까 저점이 어디예요? 12,500원 선이거든요. 그 선 찍고 그 이하로는 내리지 않고 있죠. 예. 5일선을 타고 흘러갈 개연성이 위쪽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는데 이 5일선의 유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보유자 여부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절반 선 정도 베팅을 한번 하시고 네. 만일 5일선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한번 나머지 절반을 매수한다든가 막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에칭가스가 있어요. 아까 가스, 반도체 에칭가스. 그쪽에서 종목은 SK 머티리얼즈하고 원익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국산화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그 일본 제품 비중이 한 40 내지 40%니까 국산이 한 60%는 카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시세를 낼 수 있는 거라면 SK 머티리얼즈인데 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대형주기도 하고 좀 비싸잖아요. 15만 원. 그렇죠. 그냥 참고적으로만 저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불화수소권과 관련이 돼 있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금 규모가 큰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종목 정도로 보는 정도로 그냥 지나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수혜주들은 반도체 장비 쪽을 한번 우리가 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장비. 네,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그림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 네, 네, 네. 그림 10번이죠. 네. 그림 10번. 한번 볼까요? 볼까요? 아직 안 나왔나요? 그림 10번. 그림 1번 10번. 2차 보복 움직임에 차업계 초비상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소재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2차 전지업체 뭐 전기차와 관련이 된 쪽에서 양극활 물질과 관련이 된 종목 이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극활 물질을 네. 일본 업체로부터 주로 많이 주로 조달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쪽과 관련한 종목이 뭐 있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과 관련된 것이 어떤 게 있죠? 네, 저 코오롱, 아까 코오롱,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하고 네. LNF입니다. 배터리 네네. 물질, 배터리 그쪽하고 관련이 된 것이 그쪽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 반도체 네, 장비 쪽과 장비 관련해서 쪽도 제가 볼까요? 말씀을 드린 건데 반도체 장비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배터리 업계 쪽에 관련된 종목부터 먼저 나갔네요. 지금 보니까. 네. 배터리 물질 먼저. 예, 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서 다시 그 전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잘못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림 9번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요거였죠. 예.
제가 반도체 장비 업종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네네. 다른 그림으로 갔어요. 2차 타켓은 반도체 장비다. 뭐 그런 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세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은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요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좀 못 드리겠고요. 그런 건과 관련이 된 종목은 그 FST하고 네.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정도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좀 탄력이 항상 있고요. 반도체 장비 쪽이 시세를 낼 때 그쪽이 좀 먼저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원익 IPS. 예. 이런 쪽은 꾸준하게 조정을 받아가면서 물량을 소화해 가면서 가죠. 그렇죠. 예. 이 원익 IPS 정도 이쪽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이쪽을 반도체 장비 업종에 해당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예. 자, 그리고 그 정밀 기계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밀 기계를 우리가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종목이 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예전에 그 사명이 좀 변경됐죠. 분할된 종목인데 신흥 SEC라고 있어요. 신흥 차트 볼까요? SEC. 예, 네. 신흥 SEC. 자, 미리 좀 올랐다가 좀 슬쩍 조정을 받고 있죠. 미리 올랐다가 슬쩍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경우 좀 불확실한 음봉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 손이 안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쵸. 네, 이런 경우는 되게 양봉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하지만 정밀 기계 쪽에 모멘텀이 나온다고 한다면 신흥 SEC가 거의 유일하니까 네. 이런 종목이 한 번만 떠주면 양봉에 같이 올라타 보시는 게 좋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 물질. 네, 배터리 물질. 예, 배터리 물질. 자료 화면이 아까 그러니까 잘못 나가도 화면하고 같은 거죠? 네. 예, 자료 화면 나왔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죠. 예, 그래서 양극화 물질하고 전해질 건에 대한 종목이 좋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모 신소재 네.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LNF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코스모 신소재. 또 오늘 그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규제되는 종목들이 좀 조정이에요. 예,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슬쩍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눌렸다고 매수 가담은 하지 마시고 네. 양봉을 확실하게 만들면 그때 한번 올라타시는 게 좋아요. 양봉을 만들 때 그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트 흐름이. 에코프로도 괜찮죠? 그쵸. 에코프로는 기관 수급이 좀 뒷받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낫죠. 네. 21선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고 LNF가 있어요. 네. LNF.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LNF도 기관 수급이 좀 뒷받침이 돼 있어요. 21선은 올라타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한번 양봉을 좀 보일 때 그때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낫겠어요. 언제 양봉이 나오느냐는 저도 모르죠. 그쵸. 그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될 수 있는 게 실리콘 웨이퍼 쪽이죠. 그쵸. 어제 일부 종목이 좀 움직였죠. 네, 그리고 이미지 센서, 포토 마스크 쪽인데 덕성 TCK 네. 이쪽이 실리콘 웨이퍼 쪽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옵토팩이 이미지 센서, 그리고 SNS 텍은 포토 마스크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TCK 정도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TCK는 실적도 좋고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가격은 좀 58,900원대 차트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만 이 정도입니다만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5만 한 6, 7천 원 상간 요 상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유니클로 얘기를 드렸지만은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권과 관련해서 이미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뭡니까? 모나미하고 그 신성통상도 움직였어요. 이게 아침에 그 장 시작 전에 했으면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았는데 네. 모나미 차트 한번 볼게요. 모나미 같은 경우 오늘 뭐 이미 올라 버렸어요. 네. 지금 뭐
뒤늦은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나중에 흔들림이 나왔을 때 그때 생각해볼 문제지만 네. 이런 그 저가 종목은요 한번 분출하고 대부분 그 끝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순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일단 제쳐두시고요. 네. 신성통상이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유니클로에. 유니클로에 반사이익을 받아요. 네네. 신성통상. 근데 오늘 뭐 물론 아침에 많이 급등을 했다가 물량을 맞아버렸네요. 이게 지금 시각에 좀 낮게 출발했으면 한번 제가 접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미 떠버렸으니까 지금은 좀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삼익악기 같은 경우도 삼익악기도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익악기. 예, 네. 삼익악기 같은 경우도 불매운동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아노도 일제 사지 말자는 얘기죠. 조금 이제 너무 그 비약한 것 같은데 차트 보니까 이것도 올랐다가 많이 둔화됐죠. 이미 흐름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면은 되게 초단타 정도만 먹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에 따른 영향과 국내 수혜 종목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뭐 반도체 소재라던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정밀기계, 배터리 물질,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마지막으로 불매운동 수혜주까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정현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뭐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투심이 좀 꽁꽁 얼어버린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죠.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 쪽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